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이혼 위기를 맞은 여성입니다. 인생은 한 방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저희 시어머니 인생 모토예요. 그렇게 인생 한 방을 외치던 시어머니는 현재 한 방 제대로 맞고 교도소에 계십니다.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의 처참한 말로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시작부터 위기를 맞았어요. 어이없고 황당했던 그 순간들을 낱낱이 전해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해외여행 중에 만났어요. 당시 저는 5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단행했는데 출근 날까지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가까운 동남아로 여행을 간 참이었어요. 나트랑에 있는 리조트에서 3박 4일간 휴식을 취하고 근처 도시인 달라스로 떠날 예정이었죠. 달라스로 떠나기 전 체크아웃 시간부터 버스 시간까지 2시간 정도 텀이 생기는 바람에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리는 걸 보니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카페인 것 같더라고요. 카페에 앉아 곧 가게 될 달랏 정보를 찾고 있는데 제 곁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제 무릎 위에 올라 아양을 떠는 모습이 하도 귀여워서 동영상으로 담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한국어가 들리더라고요. 친구랑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건너편에 앉은 남자 완전 내 스타일인 거 있지? 아, 혼자 왔으면 당장 꼬시는 건데. 야, 너 그러다 니네 오빠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참아라. 야, 그 돼지는 돈밖에 가진 게 없다니까. 키도 짤뚱하고 살만 띠룩띠룩 쪄선 같이 다니기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 내가 돈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진작 헤어졌다. 아, 저런 남자랑 같이 다니면 여행도 할만 하겠는데. 나 그냥 저 남자한테 수작질 할까봐 옆으로 가서 공댕이 슬쩍 디밀고 성추행으로 몰아버릴까? 미친. 너 그 버릇 아직 못 버렸냐? 마음에 든다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는 건데? 더 완전 또라이 같아. 왜긴 그래야 저 남자가 나를 영영 못 잊지. 내가 못 가질 바에야 강한 인상이라도 남기면 좋잖아.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저런 정신 빠진 사람들 때문에 여자들이 싸잡혀 욕을 먹는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통화를 마친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편에 있는 남자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곤 손에 든 파우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더니 줍는 척하면서 엉덩이를 남자 쪽으로 향하지 뭐예요. 그리고는 이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왜 남의 엉덩이를 만져요? 아니, 내가 언제 그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그럽니까? 뭔가 잘못 아신 모양인데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자 여자는 손으로 자기 엉덩이를 팡팡 쳐대면서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아니 그럼 귀신이라도 와서 만졌다는 거예요? 그쪽이 만졌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나 쳐다보고 있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못 먹는 떡 만져나 보자 이거 아니냐고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통에 사람들 시선은 두 남녀한테 향했어요. 그리곤 그 자리에 있던 한국인들은 남자를 파렴치한 보듯 인상을 쓰며 쳐다보았죠. 황당한 표정의 남자는 억울하다고 항변을 했지만 일은 더욱 커져버리고 말았어요. 화장실에 갔던 여자의 남자친구가 다가와 남자의 멱살을 잡아쥐고 욕을 퍼붓기 시작했거든요. 당장이라도 주먹이 오갈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평소 남의 일에 잘 끼어들어서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듣던 저는 이런 순간을 순순히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들고 그들 곁으로 갔죠.
저기요,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이 남자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내가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제대로 봤거든요. 그러자 여자가 도끼 눈을 하고는 제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넌 또 뭐야? 왜 끼어들어? 그럼 내가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지랄한다는 거야, 뭐야? 그 뻔뻔함에 순간 욱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나까지 화를 내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저기요, 여자분은 잠시 저랑 따로 얘기 좀 할까요? 내가 보여줄 게 있어서요. 넌 뭔데 끼어들어서 내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겠대? 할 말 있으면 나 있는 앞에서 해. 통통한 체격에 양팔에 험악한 문신까지 한 여자의 남자친구는 죽일 듯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여자는 의기양양하게 그 옆에 서 있었고요. 순간 그냥 확 까버리고 이것들 개망신 줘봐?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불쌍한 인간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여자를 끌고 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내가 고양이를 동영상에 담다가 우연히 그쪽이 친구랑 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됐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그리고는 동영상을 재생해 보여줬더니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동영상을 꺼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남자친구한테 가서는 나가자고 팔을 끌어대더라고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왜 이러냐고 정색을 했죠. 오빠, 나 오빠랑 기분 좋게 여행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끝내자. 응? 오빠. 여자의 아양에 남자친구는 못 이기는 척 피식 웃고는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가해자가 자기 멋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는 피해자한테 사과도 않고 되려 똥 취급까지 한 거니까요. 피해자인 남자는 어이가 없는지 황당한 표정으로 커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나니 주변 눈치가 보여 어쩌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카페를 나서라는 커플을 불러 세웠어요. 저기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쪽이 잘못한 건데 피해자한테 사과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 동영상 넷상에 올리는 수가 있습니다. 제 말에 당황한 여자는 종종걸음으로 피해 남성한테 와서는 건성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투에는 미안함은 손톱만큼도 없고 귀찮으니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식이었어요. 당연히 피해 남성은 그런 개떡 같은 사과에 화가 더 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당신 때문에 난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요.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는 제대로 가리고 가란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미안한 건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확실히 하고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지금껏 당하기만 했던 피해 남성은 입술을 부르르 떨며 말했어요. 그러자 여자의 남자친구가 또다시 달려들더라고요. 조용히 일을 끝내려던 제 계획은 수포로 넘어갔고 하는 수 없이 저는 동영상을 재생해 여자의 남자친구한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여자가 남자 옆에 가서 일부러 엉덩이를 들이대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고 여자의 범행이 드러나 버렸죠. 결국 남자친구는 피해 남성한테 사과를 했고 여자도 눈물까지 질질 짜며 사과를 했어요. 그 소동을 지켜본 한국 사람들은 그 커플한테 인생 똑바로 살라느니 어디 가서 한국인이란 소리도 하지 말라느니 한 소리씩 해주었어요. 결국 카페에서 쫓겨나듯 나간 커플은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이더군요. 여자는 눈물을 질질 짜며 손바닥을 싹싹 빌면서 애원을 했고 남자친구는 욕설을 퍼붓고는 혼자 가버렸어요. 그렇게 황당했던 사건이 끝나자 저는 짐을 챙겨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를 따라 아까 그 피해 남성이 쫓아오지 뭐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쪽이 아니었더라면
꼼짝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릴 뻔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아깐 경황이 없어서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피해 남성은 고맙다며 자기가 밥이라도 사겠다고 했어요. 차 시간만 아니라면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이미 차표를 예매해둔 터라 사양을 할 수밖에 없었죠. 밥 한 끼 때문에 비싼 차비를 날릴 순 없잖아요. 그렇게 헤어진 우리는 우연인지 운명인지 며칠 뒤 달라디아 시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훗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지 뭐예요. 그런데 여기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어요. 그날 카페에서 남편은 그 여자가 아닌 저를 힐끔대며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본 순간부터 제게 반했다나 뭐라나. 그걸 그 여자는 자기를 쳐다보는 줄 알고 기고만장했던 거죠. 아무튼 한국에 돌아온 저는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했고 달랏에서 함께 여행을 하며 사귀게 된 남편과는 연애 초기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어요. 새 직장에 적응을 하느라 짬을 내기 어려워서 데이트는 대개 주말에만 하게 되었죠.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으로 찾아와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약속 시간까지 기다리곤 했어요. 처음엔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아침 운동을 다녀오시던 아빠가 제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니, 주말만 되면 어떤 놈이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상은이 네 방을 힐끔거리지 뭐냐. 내가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할랬더니 대뜸 나보고 상은이 아버지냐고 묻더라고.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가 네 남자친구라고 하길래 데리고 들어왔다. 남자친구를 왜 길바닥에 세워둬?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자네 앞으로는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집으로 들어와.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니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아빠한테 연애 사실을 들켜버린 우리는 이후로 자유롭게 우리 집을 드나들 수 있었어요. 남편은 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호탕한 저희 아빠 옆에서는 꽤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맞춰주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눈에는 남편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예쁘고 고마웠어요. 제가 중학생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오랜 시간 딸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아빠는 제 남편의 착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시곤 안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친구분들과 술을 드시고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얼큰하게 취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재훈이라면 내 딸 남편감으로 합격이다.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아는 법이라잖냐. 재훈이라면 평생 널 아끼고 사랑해 줄 거야. 내 눈에는 다 보여. 엄마 없이 키우느라 아빠가 우리 딸한테 못해준 것도 많았잖아. 그래서 남편감은 정말 제대로 된 놈을 붙여주고 싶었거든. 근데 재훈이를 보니까 더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더라. 우리 딸이 아주 잘 찾아왔어. 일찌감치 제 남편을 사위감으로 인정해 주신 아빠 덕분에 우리는 수월하게 결혼까지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만약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모르긴 해도 결혼은 힘들었을 테지만요. 아무튼 연애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남은 건 시어머니 허락을 받는 것뿐이었어요. 사실 이미 결혼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상황이었으니 허락이 아닌 통보에 가까운 거긴 했지만요.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우리는 계획대로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처음엔 전세로 아파트 생활을 할까 했었는데 저희 부서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선 아파트든 빌라든 상관없이 집을 사는 게 이득이야. 언제 구식값이 오르긴 하니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아파트를 사는 게 좋지만 요즘 아파트 값이 도통 말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
영끌이리 뭐니 해서 아파트 장만하면 뭐해? 매달 이자 갚느라 하우스푸어로 살 뿐인데. 그래도 아파트를 고집하겠다면야 말릴 순 없지만 나라면 처음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빌라를 사서 천천히 늘려가겠어. 오르는 속도가 아파트만은 못해도 그만큼 지출도 적잖아. 그 말을 듣고 보니 굳이 빚더미에 앉아가며 아파트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해 주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괜찮은 빌라를 찾기 시작했어요. 신축이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신축은 가격이 높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은행 도움 없이 우리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구축이지만 상태가 좋은 집으로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적당한 가격에 25평대 빌라를 살 수 있었어요. 이전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싹 해놓은 상태라서 딱히 손댈 거 없이 벽지만 바꾸고 업체를 통해 입주 청소만 한 번 했어요. 살림도 따로 살 거 없이 집에서 쓰던 것들 중 쓸만한 것들은 죄다 들고 와서 신혼집을 꾸몄어요. 그렇게 꾸민 집에는 남편이 먼저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살던 원룸을 빼서 집 사는데 보탰기 때문에 남편이 지낼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저도 얼마 안 지나 합류하게 되었고 얼떨결에 결혼식 전에 동거부터 하게 되었어요. 집을 구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남은 돈이 별로 없어서 결혼식은 조촐하게 미니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미니 웨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했더니 하객 수에 따라 웨딩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뽑아준 리스트에 따르면 최소 50명에서 150명까지 수용이 가능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각각 50명씩 해서 총 100석 규모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코딱지만한 데서 결혼을 하겠다고? 난 반대다. 내 손님들만 해도 100명 가까이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어머님, 저희가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집 사느라 돈을 다 써버려서 신혼여행도 나중에 가기로 한걸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끝나는 행사에 수천만 원이나 쓰는 건 낭비 아닐까요? 그러자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뭐? 신혼여행을 안 가? 세상에, 얘들이 결혼이 장난인 줄 아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할 거 결혼은 뭐하러 해? 난 정말 동네 창피해서 내 아들 결혼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다니겠다. 아우, 자존심 상해. 김 여사네 아들은 특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청첩장을 돌려? 내가 정말 니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어머님, 정 그러시면 어머님이 돈 좀 보태주세요. 저희는 정말 더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웃기네 정말. 그리고 돈 빌려주고 싶어도 못 줘. 이번에 괜찮은 상품이 나와서 이달치 생활비까지 몽땅 주식에 넣어뒀거든. 어머님, 요즘 주식 상황도 안 좋은데 어쩌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다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나요. 너 지금 나 망하라고 곡하는 거니? 재수없게 왜 이래 정말.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인생은 한 방이다. 구질구질하게 푼돈 가지고 벌벌대면서 살면 평생 그러고 살게 돼. 난 제대로 한 방 터뜨려서 말년은 호화롭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때 돼서 부러워하지나 마. 시어머니는 얼어 죽을 인생 한방 타령을 하시며 최소 300석 규모가 아니면 결혼식에 참석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어쩔 수 있나요? 할 수 없이 조금 더 큰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 바람에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빠가
그 돈을 대신 내주셨어요. 안 그래도 너 결혼할 때 주려고 그가 모아둔 돈이 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예식장도 잡고 신혼여행도 가거라. 평생 기억에 남는 순간인데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니. 그러니까 가져가서 마음껏 써. 남으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고. 아빠 혼자 두고 시집을 가는 것도 죄송한데 이렇게 도움까지 받게 되니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래서 시부모랑 친정부모가 다른 거구나 싶더라고요. 협소한 예식장은 탓하면서 결혼자금 보태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 시어머니와 저희 아빠가 너무 비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혼녀들이 시댁에 시자만 들어가도 치를 떠나보다 했어요. 아빠 덕분에 식장도 큰 데로 잡고 신혼여행도 떠날 수 있게 되자 남들 하는 것처럼 제법 그럴듯한 결혼식 모양새가 났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당일이 되니 어머님 앞으로 오신 하객 수가 채 20명도 안 되지 뭐예요. 그래서 식장에 반도 못 채운 채 식을 올려야 했어요. 사람들 앞이라 화는 낼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열통이 터지더라고요. 식장 바꾸면서 추가된 금액이면 신혼여행 경비를 제외하고도 남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패백을 드리고 뒤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찾아와 그러시는 거예요. 예, 내 앞으로 온 손님들 축의금은 내가 가져가도 되지? 어디까지나 날 보고 온 내 손님이니까. 그 말에 헛웃음이 났지만 안 된다고 하기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 남편 앞으로 온 손님 축의금까지 더 챙겨서 가져가셨더라고요. 저희 시댁 형편이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닌데도 어머님이 그렇게 돈에 집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를 인생의 한 방을 위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함이었죠. 남편 말을 들어보니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이유로 어머님과 자주 다투곤 하셨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착실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타입이었고 저희 어머님은 복권이나 투기로 1억 천금을 얻길 바라는 타입이었거든요.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받았던 사망보험금도 어머님은 주식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도 운 좋게 상한가를 몇 번 치면서 총 1억 가까이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거지만 어머님은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현금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주식을 사 모으셨거든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머님은 주식으로 번 돈보다 곱절은 더 잃으셨지만 그래도 헛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되셨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리 부부는 원래 친정아버지께 인사만 드리고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낼 생각을 했었어요. 시댁이 청주라서 당일치기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굳이 청주까지 올 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번거롭게 뭐하러 청주까지 오니? 마침 나도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가려던 참이니까 서울에서 보자꾸나. 도착하는 당일은 친정아버지 댁에서 자고 와. 나는 니들 집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어머님도 참 그렇게 멋있어요. 어머님 일 보시는 동안 저희는 친정에 들러서 인사하고 집으로 갈게요. 저녁 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도 없는 집에 어머님 혼자 가 계시는 게 꺼림칙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한사코 먼저 집에 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관 키 번호를 알려달라시더라고요.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가르쳐 드리긴 했는데 신혼여행지에 있는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아무리 자식네 집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독립해서 사는 처지인데 함부로 집에 들어가
살림을 훑어보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거든요. 제가 유별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해요. 그 일로 남편한테 투정을 부리자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자기 참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별일이 아닌 거야. 우리 아빠는 내 허락 없인 내 방에도 함부로 안 들어오셨었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지킬 건 지키고 살아야지. 프라이버시 좀 지켜달라는데 그게 과한 요구야? 과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자식 집에 들리는데 그걸 그렇게 유난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지. 난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 없을 때 우리 집에 가 계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할 거야. 아버지가 딸 집에 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 상은아, 우리 그냥 편하게 살자. 장인어른이고 시어머니고 선 긋지 말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하고 살자고. 남편은 애써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저도 신혼여행을 이런 문제로 망치기 싫어서 일단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4박 5일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친정으로 향했어요. 여행지에서 사온 선물을 아빠한테 드리고 같이 집 근처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게 어머님이 집에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급한 일이 있어서 청주로 바로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너희 집에 들릴 시간이 없었다. 무사히 잘 돌아왔으면 됐어. 얼굴은 추석 때 보면 되지. 그럼 피곤할 텐데 쉬어라. 어머님이 우리 집에 안 오셨다는 말에 은근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캐리어를 현관에 두고 소파에 앉아 몸을 뉘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물건은 항상 같은 자리에 두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은 늘 있던 자리에 놓여 있는데 TV장 위에 놓여 있던 미니 달력이 협탁 위에 올려져 있지 뭐예요. 협탁엔 작은 스탠드를 놓아두기 때문에 불빛이 가려져서 주변엔 아무것도 안 놓거든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싱크대 안에 사용한 물컵도 놓여 있더라고요. 여행 갈 때 제가 싹 청소를 하고 갔기 때문에 컵이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그 컵은 평소 저희 부부가 사용하지 않는 컵이기도 했어요. 여보, 집에 누가 들어왔었나 봐. 달력 위치도 그렇고 싱크대 안에 컵이 있는 것도 이상해. 혹시 도둑이 든 거 아닐까? 착각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던 남편은 뭔가를 보더니 아! 소리를 내며 놀라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현관 들어올 때 실내화가 엉망으로 놓여 있었어. 자기는 밖에 나갈 때 실내화를 가지런히 놓고 나가잖아. 자기야, 잠깐만 집 밖으로 나가 있어봐. 혹시 지금 집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남편 말에 등줄기에서 전기가 찌릿하게 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현관 밖으로 나가 문을 열어둔 채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여차하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으로요. 한 손에 빗자루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피던 남편은 아무것도 없는지 저보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 신경까지 썼더니 머리가 깨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도둑이 아니라 어머님이 왔다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력과 컵, 실내화를 제외하면 집안 살림 중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도둑이 들었다면 서랍을 열어본 흔적이나 장롱 속을 뒤진 흔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도둑 주제에 집안을 정리하고 갔을 리 만무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시켜 어머님께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간 적 없다고 딱 잡아떼던 어머님은 남편이 경찰에 신고해 주변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늘은 간 적이 없고 며칠 전엔 잠깐 들린 적이 있어. 그래도 아들네 집인데 어떻게 하고 사는지는 봐야 하잖니. 내가 그걸 깜빡하고 말 안 했네? 아니,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한두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깜빡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이지 뚜껑이 열릴 만큼 화가 났지만 그럴 기운도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더 자기 엄마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눈치가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바탕 몰아쳤던 도둑소동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글쎄 저희 집으로 난생 처음 듣는 금융업체에서 대출 확인서라는 게 날아온 거예요. 요즘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나 싶어서 구겨버리려는데 거기에 저희 집 주소와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있지 뭐예요. 그래서 서류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우리 집을 담보로 시어머니가 3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았다지 뭐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린 집을 담보로 빌려준 적이 없는데요. 본인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식 집을 자기 마음대로 담보 삼아 대출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자 업체 직원은 혀를 차며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알 바 아니고 자기네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부동산 문서랑 저희 부부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거기다 위임장까지 다 받고 대출을 진행했다고요. 대출 날짜를 물어봤더니 저희 결혼식 바로 다음 날이더라고요. 어머님께 현관키 번호를 알려드린 그날이었어요. 저희가 없는 사이 저희 집에 들어와 안방 서랍에 있던 집문서와 인감도장, 각종 서류들을 훔쳐서 이 짓을 벌인 거였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한테 쌓인 게 많았던 저는 이번 문제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순간엔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갈라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서요? 어머님,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짓까지 벌일 수가 있냐고요? 이 집이 어머님 집이에요? 우리가 집 사는데 어머님이 10원이라도 보태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결혼식도 굳이 큰 데서 하라고 하셔서 1,000만 원 넘게 돈 더 깨지게 하시더니 이젠 저희 집까지 팔아먹을 셈이었냐고요. 어머님, 이거 엄연히 절도예요. 아무리 자식 집이라고 해도 어머님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라고요. 저요, 더는 못 참겠어요. 차라리 저 그이랑 이혼할래요. 더는 어머님 며느리 못 해먹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대신 이혼할 때 하더라도 대출금은 반반 부담해야 하는 거 알지? 하루를 살았든 1년을 살았든 어쨌거나 너희는 부부니까. 그럼 이만 끊는다. 아니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저는 하도 열이 받아서 다시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수십 통을 해도 끝까지 안 받더라고요.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저보다 결혼 휴가가 짧아서 이미 출근해 있던 남편한테 전화해 방금 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고스란히 전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자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이번 일 잘 처리할 테니까 마음 졸이지 말라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난 자기랑은 절대 못 헤어져. 자기가 엄마랑 연을 끊으라면 끊을게. 그치만 자기랑 헤어지는 건 못해. 난 자기 없이 못 산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혼 얘기는 없었던 거다. 그래 줄 거지? 마치 버림받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달려드는 아이처럼 남편은 제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도
이혼은 안 된다고 울먹였어요. 그날 남편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본가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어머님과 단판을 짓고 돌아왔더라고요. 장시간 운전을 하고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소파에 쓰러지듯 누우며 그러더군요. 대출금은 다 상환했고 대출 문서도 다 파기했다고요. 남편이 어떻게 돈을 받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머님이 벌인 담보대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저희 부부는 어머님과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이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내세운 게 그거였거든요. 저희 아빠는 어떻게 그깟 돈 문제로 부모 자식 간을 끊어놓을 수 있냐고 저를 나무라셨지만 저는 그래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감당하기 힘든 짐을 씌우려 든다면 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이번 한 번만이라는 허울 좋은 방관을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순환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연을 끊은 이후에도 어머님은 남편과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집으로 찾아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차단을 해버렸고 집에 찾아오시는 문제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어머님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더는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한 1년간은 조용히 살 수 있었어요. 물론 남편은 속으로 많이 힘들어했을 테지만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고모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소식 들었냐면서요. 세상에, 재훈이도 너도 네 시어머니 교도소 들어간 거 모르고 있었니? 아, 말도 마라. 아주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 내외한테 사기쳤다가 소송당해서 그렇게 됐단다. 우리 오빠가 남겨준 집까지 주식으로 홀라당 날려먹고 자기 동생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집 돈 훔쳐다가 그 뭐냐 토톤지 뭔지 아는 도박까지 했다지 않니? 들어보니까 동생 집에 오기 전에 친정에서도 친정부모 연금까지 빼돌려서 도박을 했다던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니? 우리 오빠가 이 꼴 안 보고 죽은 게 다행이다 싶다. 혹시 니들도 무슨 일 당한 건 아니지? 고모님 얘기를 듣다 보니 진작에 영 끊고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저희 부부도 지금쯤 피해자가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슴에 못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님처럼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제발 시어머니가 이거 한 가지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훔치는 것보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게 더 큰 죄라는 걸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아들을 낳자마자 이별을 해야 했어요. 저에게서 아들을 뺏어간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혼전 임신이었던 데다 제게 부모님이 안 계셔서 속수무책으로 뺏기고 말았죠. 눈물로 살아가던 어느 날 15년 만에 아들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부고였죠. 아들 시신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는 제게 시어머니는 입 닫고 장례나 네 손으로 치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통안의 장례식을 치르러 갔던 곳에서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죽었다던 내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지 뭡니까? 그럼 지금부터 제 아들을 둘러싼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잖아요.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 말이죠. 하지만 제게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었어요. 무슨 연유에서인지 저를 낳으신 분은 제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러 나왔던 구멍가게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모든 만남은 인연이 있기에 가능한 거라고 하잖아요. 구멍가게 할아버지와 저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린 저를 키우기 힘들었던 할아버지는 경찰을 통해 저를 시설에 보내주셨지만 결국 저를 품게 된 건 할아버지셨어요. 저는 시설에 보내지고 얼마 안 돼 부유한 집에 입양이 됐어요. 어릴수록 입양이 잘 되는 편이라서 운이 좋았던 거죠. 그 집에서 6살 때까지 그 집 딸로 살았어요.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그러다 7살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파양이 됐어요. 이유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집 부부한테 아이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부모인 줄 알았던 사람들한테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저는 충격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주변을 통해 얘기를 전해 듣고 알게 되었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조금만 화가 나면 머리를 바닥에 쿵쿵 찍곤 했대요. 아무래도 어린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설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말도 않고 늘 혼자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던 저는 매일 시설에 찾아오는 할아버지 한 분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 수 있었지만 그분이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저를 구해주신 구멍가게 할아버지셨어요. 제가 입양이 된 후에도 할아버지는 매주 시설에 찾아와 아이들한테 과자랑 사탕도 가져다 주시곤 했었는데 제가 파양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곤 매일같이 찾아오셨어요. 그렇다고 제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시곤 하셨죠. 처음엔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러나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할아버지랑 나란히 앉아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이나 답을 하게 됐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나를 버린 양부모와 달리 할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시설에 찾아와 주셨지만 그렇다고 저를 입양하시지는 않았어요. 언젠가 제가 할아버지께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나 입양해주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 나는 이미 늙고 힘이 없어서 널 키울 자신이 없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힘든 일은 내가 하면 되니까요. 나도 벌써 9살이나 됐다고요.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선생님 몰래 양말도 빨았는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 좀 입양해 주세요. 고작 9살이었던 저는 입양을 그저 함께 사는 것 정도로 간단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입양해달라고 할아버지를 졸라댔어요. 어린아이의 철없는 행동에 많이 곤란하셨을 텐데도 할아버지는 늘 웃는 모습으로 성심껏 대답을 해주셨어요. 비록 할아버지한테 입양이 되진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제 보호자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생이 되도록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늘 참석해 주셨거든요. 물론 대학교 입학식에도요. 시설에서 자란 제가 대학까지 다녔다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들 놀라요. 그도 그럴 게 시설에선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하거든요.
정착금이라고 해봐야 당시만 해도 500만 원도 안 됐는데 그 돈으로 살 집도 구하고 살림살이도 사고 취직을 하기 전까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학을 다니나 싶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건 정말 불가능해요. 저도 후원자님이 안 계셨다면 절대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을 테니까요. 다행히 고3이 올라가던 때 원장님을 통해 후원자분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만 한다면 등록금 일체를 대주겠다고요. 솔직히 제 사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말에 희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다행히 제가 들어간 시립대는 등록금이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후원자님한테 부담을 덜 지을 수 있었죠. 후원자님은 매번 원장님을 통해 등록금을 보내주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만나주신다고 해도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제 인생에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얼굴도 모르고 사는 건 너무한 것 같아서 틈만 나면 원장님을 졸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후원자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바로 구멍가게 할아버지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글쎄 할아버지가 혼자 손님도 없는 불 꺼진 가게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한지 눈물이 다 났어요. 제게는 더 나은 인생을 살라시며 그 큰 돈을 선뜻 내주시면서 정작 당신은 초라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니 저만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실 텐데 말이죠. 문 앞에서 울먹이는 저를 발견하신 할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죠. 누가 괴롭히더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펑펑 울기만 했죠. 감정을 추스른 뒤에야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곤 약속했어요. 할아버지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하지만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은 분과는 기약 없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제 걱정이 되셨는지 가게가 딸린 집과 통장 잔고를 모두 제 앞으로 남겨주셨어요. 유언처럼 남긴 글에는 어차피 당신에겐 책임질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유일한 친구인 제게 모든 걸 남긴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유일한 제 바람막이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저는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나라는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자격도 없는 건가? 왜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는 건가?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나만 온전치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을 때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제 아이의 아빠를요. 친구의 권유로 등산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훤칠한 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른 그 남자는 학생 신분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경영학과 선배였어요. 씀씀이가 좋아서 그런지 선후배 할 거 없이 다들 그 선배 앞에서 딸랑이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툭하면 동아리 사람들한테 밥과 술을 사고 누가 자기 물건에 호기심을 보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주곤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선배, 그 지갑 어디 거예요? 그거 명품이죠? 엄청 비싸 보이는데. 아, 선배한테는 가격 따윈 상관없겠구나. 나 같은 서민이야.
물건 살 때 가격표 먼저 보지만 선배 같은 부자들은 물건만 보고 살 거 아니에요. 아, 다음 생에 태어나면 형처럼 되고 싶다. 부럽다 진짜. 자식, 뭘 그런 걸 가지고 다음 생까지 생각하냐? 그렇게 마음에 들면 이거 너 가져. 난 집에 다른 디자인 있으니까. 당시 백화점 가격으로 100만 원에 달하는 지갑을 선뜻 내주는 선배를 보고 저는 속으로 기함을 토했어요. 100만 원이면 내 2달치 생활비였거든요.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이렇게 돈을 물쓰듯 하나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화가 나기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 자기가 벌어서 얻은 돈이겠어요? 부모 잘 만난 덕에 공짜로 생긴 돈이겠죠. 누구는 낳아준 사람 얼굴도 모른 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가며 살고 있는데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선배와는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밥을 사준다고 해도 약속이 있다고 빠지고 나란히 옆자리에 앉게 돼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일부러 선배를 무시했어요. 그래서였는지 선배는 유독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자기 좋다는 여자들은 마다하고 말이죠. 권희정이라고 했나? 국문과 3학년 맞지? 상준이랑 같은 과. 네. 와, 대답이 참 야박하다. 좀 길게 대답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점심 안 먹었으면 같이 나가자. 내가 TGI에서 스테이크 사줄게. 싫어요. 뭐가? TGI가 아니면 스테이크가? 그것도 아니면 나? 마음 같아선 그래 너다. 난 네가 정말 싫어.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제게 그 정도의 깡은 없었어요. 어찌됐거나 선배는 저와 같은 동아리인데다 저보다 학번이 위니까요.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라면 몰라도 동아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자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데 괜히 상황을 껄끄럽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굴하지만 다른 핑계를 댔어요. 고기 안 좋아해요. 혹시 채식주의자?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더 길게 대화를 이어가게 될 것 같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채식주의자는 개뿔, 고기라면 환장을 하는데.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채식주의자인 걸로 하자 싶었어요. 같이 고기를 구워 먹을 일도 없으니 알게 뭐냐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배가 갑자기 배를 쥐고는 깔깔대고 웃지 뭐예요. 아, 요즘 채식주의자는 닭꼬치도 먹고 제육덮밥도 먹는구나. 몰랐네. 아, 미안. 실은 내가 학교 근처 분식집이랑 김밥 천국에서 널 몇 번 봤거든. 동아리방에선 늘 말도 없고 표정도 안 좋길래 원래 그렇게 우울한 성격인가 했는데 친구들끼리는 잘 웃고 말도 잘하더라. 그래서 식당에 네가 있을 때마다 주의 깊게 보곤 했어. 한마디로 희정이 네가 오늘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한 건 나 때문인 거지? 싫어하는 건 고기가 아니라 나인 거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는데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나 난 희정이 네가 마음에 드는데 아무래도 내가 변태인가 봐. 나 싫다는 사람한테 애정이 더 생기니 말이야. 권희정,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넌 계속 날 싫어해. 내가 사주는 밥 먹고 내가 사주는 옷도 입고 구두도 신고 백도 메고 나랑 데이트도 하면서 계속 날 싫어하라고. 난 내 방식대로 널 좋아할 테니까. 어때? 꽤 현명한 방법이지?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인지 어이가 없어서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 손목을 잡고는 어디론가 끌고 가지 뭐예요. 선배 손에 이끌려 선배 차에 타게 된 저는 난생 처음 가보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게 되었어요. 안 먹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스테이크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협박을 하지 뭐예요. 그 비싼 스테이크를 버리는 게 아까워서 할 수 없이 먹었죠 뭐. 맛은 있더라고요. 스테이크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운 저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어이 제가 일하는 카페 앞까지 차를 태워주지 뭐예요. 사람들 시선을 한눈에 끄는 값비싼 수입차로 말이죠. 카페에 들어갔더니 사장님과 알바생들이 제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 누구야? 방금 타고 온 차 재규어 맞지? 와, 난 저 차를 잡지에서나 봤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야. 너 저 남자랑 사귀는 거야? 언제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동아리 선배예요. 선배는 무슨, 아까 그 남자 눈빛 보니까 하트가 숑숑 나오던데? 이야,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희정이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제법이야 아주. 원치 않는 스테이크를 얻어먹고 원치 않는 차 한번 올라탔다가 저는 하루아침에 반란 까진 고양이가 돼버렸어요. 선배는 학교에서도 남들이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해댔어요. 제게 명품백을 사다 안기거나 제가 수업을 듣는 강의실까지 와서는 요망한 눈빛을 쏘아대며 누가 들어도 둘이 사귄다고 생각할 만한 말들을 해댔거든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과는 물론 동아리 사람들 사이에 저와 선배가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저는 그동안 선배를 호시탐탐 노리던 여학생들한테 공공의 적이 돼버리고 말았죠. 어디를 가나 여학생들의 눈총을 받았고 남학생들은 제게 어떤 매력이 있기에 그 잘난 선배가 저한테 빠져서 해롱거리는지 궁금해했어요. 한마디로 의도치 않게 유명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덕분에 저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서 온종일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집에 돌아가면 기진맥진이 되기 일쑤였죠. 이런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배는 재미있는 장난감을 손에 쥔 아이처럼 좋아 죽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선배를 불러 따졌어요.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돈 좀 있으면 사랑 가지고 놀아도 되냐고요. 내가 선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선배가 아냐고요. 내가 언제 선배한테 명품백 사달랬어요? 비싼 차 태워달랬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요. 선배한테는 날 가지고 노는 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만큼이나 쉽고 간단한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나는 아니에요. 선배한테 휘둘리면 휘둘릴수록 내 처지가 한심해서 죽고 싶다고요. 난 선배랑 달리 가진 것도 없고 뒤에서 나를 받쳐줄 부모도 없어요.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그만 흔들고 모른 척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솔직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모른 척 하겠냐는 계산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선배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네. 너도 알다시피 나는 돈도 많고 여차하면 뒷수습해줄 잘난 부모님도 있어. 네가 나를 가지면 내 돈도 내 부모의 권력도 다 네가 갖게 되는 거야. 어때? 남는 장사지? 아, 사람이 진짜 내 말 못 알아들어요? 정말 끝까지 왜 이래요? 너야말로 내 말을 제대로 듣기나 한 거니? 내가 말했잖아. 너는 나 안 좋아해도 된다고. 그냥 내가 주는 거 받고 네가 챙길 수 있는 거 챙기라고. 날 사랑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힘들어? 내가 네 처지 모르고 접근한 것 같니? 돈도 많은 내가 한 사람 인생 터는 건 일도 아니야. 네가 살았던 시설, 네 학비를 대주던 할아버지, 네 한 달 수입, 네가 지금 사는 집,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건 뭐든 부담 갖지 말고 받아.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안 보이거든. 그냥 마음 변해서 떠났다고 생각하고. 그럼 되잖아. 그때는 선배의 그 말이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의 객기 정도로 들렸어요. 그런데 얼마 뒤 선배가 했던 말에 다른 뜻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아르바이트를 쉬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선 볼 수 없는 값비싼 차라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차문이 열리더니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구석이 하나 없는 멋진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권희정 학생 맞죠? 나 기원이 엄마예요. 그제야 왜 이런 값비싼 차가 우리 동네에 와 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기원이는 선배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이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그림이요. 가난한 여자에게 돈 봉투를 내던지며 이거나 먹고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같은 흔해 빠진 레퍼토리요.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돈 봉투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살짝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 기원이가 희정 학생을 많이 좋아해요. 걔가 지 아빠 앞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기원이 아빠는 희정 학생만 괜찮다면 졸업 전에 식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어때요? 이건 또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싶더라고요. 진짜로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결혼식이라니. 선배가 누굴 닮아서 자기 멋대로인가 했는데 이제 보니 부모님을 쏙 빼닮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기원이 아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요. 역시나 선배 어머님은 나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도 지금 당장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싶지만 희정 학생 인생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기원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예요. 병원에서는 10살도 못 넘길 거라고 했었는데 벌써 25해를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선배가 왜 그렇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자신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도 결국은 제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말이라는 것도요. 나를 데리고 놀다 버리려는 가벼운 생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되더라고요. 제 얼굴에서 표정 변화를 읽었는지 선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애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해요. 형들을 제치고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았거든요. 문제는 그걸 이어줄 자식이 기원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기원이가 아니라면 그 자식이라도 회사를 이어줬으면 해요. 희정 학생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를 아들 앞세와 결혼 닥달하는 거 이기적이라고 해도 좋아요. 지금이라도 희정 학생이 싫다고 하면 없었던 일로 할게요. 우리 욕심 채우자고 남의 자식 가슴에 못 박을 생각은 없으니까. 담담하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식의 얘기를 꺼내는 선배 어머님을 보니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돈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깔보곤 했는데 선배 어머니는 그들과 달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없는 선배와 결혼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선배 어머니는 잘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집에 들어온 저는 그대로 현관 앞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몸에 열이 많이 올랐는지 장렬하는 태양 아래 펼쳐진 사막을 걷는 꿈에 시달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끙끙 앓아가며 잠에 취해 있었는데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겨우 잠이 깬 저는 바닥을 기어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때 문 안으로 성큼 들어온 선배의 얼굴을 보고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선배를 통해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은 어쩌면 내내 가슴속에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혼자 모든 걸 해내야 하고 힘든 순간도 홀로 버텨내야 했던 외로운 내 삶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온몸이 불덩이처럼 끓어오르던 탓에 그대로 쓰러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죠. 정신을 차린 곳은 내 집이 아닌 병원이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좋은 병실은 처음이었어요. 병실 하나가 우리 집 전체보다 더 컸으니까요. 소파에 기대앉아 잠들어 있던 선배는 제 인기척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화가 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몸이 그렇게 불덩이인데 왜 병원엔 안 갔어?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선배는 어떻게 알고 왔는데요? 엄마가 너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 얘기해 주셨어. 희정아,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살자. 결혼하자고 닥달하는 거 아니야. 사는 동안 너 귀찮게도 안 할게. 그냥 내 눈길 닿는 데 있으라고. 그뿐이야. 오늘처럼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어떡해? 내가 옆에 없을 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곁에서 지켜만 볼게. 네가 싫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하자. 네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날 선배는 확실히 달랐어요. 늘 사람 약을 올리듯 장난처럼 말하던 선배였지만 그날 선배의 눈빛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내가 많이 약해진 탓이었는지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선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피 끓는 청춘을 한 집안에 몰아넣었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리가 있나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는 선배의 약속은 일찌감치 물 건너갔고 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가와 제 옆에 찹쌀떡처럼 붙어 앉았어요. 열이 떨어진 지가 언젠데 툭 하면 열을 잰다는 명목하에 이마며 얼굴을 손바닥으로 부벼대는데 고아인 저보다도 정에 굶주린 사람 같았다니까요. 학교는 물론이고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가는 중학교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까지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으며 운전기사 노릇까지 했어요. 이러니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는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항변을 해봤자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죠. 그렇게 반년 가까이 동거를 이어갔고 이제는 선배의 스킨십이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결국 함께 산 지 1년도 안 돼서 우리는 연인 사이가 돼버렸죠. 그러다 우리 아들도 만들게 되었고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졸업을 앞두고 한창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였어요. 평소 가리는 음식 없이 잘 먹던 저였는데 이상하게 음식 냄새만 맡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서 약국에 약을 지으러 갔는데 약사가 뜬금없이 마지막 생리는 언제 했냐고 묻더라고요. 원래 생리 불순이라고 했더니 테스터기를 내밀더라고요. 임신일지 모르니까 약 먹기 전에 테스트부터 해보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약사가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테스터에 붉은 줄 2개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 보고는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순간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보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먼저 밀려오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고
무엇보다 얼마 안 남은 임용고시가 걱정이었어요. 임용고시에 합격한다 해도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교사 일을 하기 힘들 거고 이래저래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잠깐이기는 했지만 선배한테는 비밀로 하고 아이를 치울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배한테 임신 사실을 전했더니 이 남자가 글쎄 펑펑 울지 뭐예요. 그날 밤 선배 전화를 받고 저희 집으로 달려오신 선배 부모님도 제 임신 소식에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기특하다며 제 손을 잡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게 가족인 건가 싶었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분위기에 취해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일단 휴학을 하고 출산한 뒤 다시 복학해 임용고시를 치르라는 선배 아버님 말씀에 따라 학교에 휴학계를 냈어요. 그리곤 태교에 전념하게 되었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라는 어머님 말씀에 따라 과일이며 채소, 소고기도 최고급으로만 먹어야 했어요. 내 인생에 이런 호사가 또 언제 있을까 싶더라고요. 임신 전에도 강아지 따라다니듯 저를 따라다니던 선배는 이제 아예 암수 한 몸처럼 제 옆에 착 달라붙어 다녔어요. 모기나 개미 같은 작은 곤충도 마치 인류를 위협할 만한 거대한 적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제 옆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주었고 식사량이 조금만 줄어도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며 병원에 가자고 난리였어요. 가끔 자다가 눈을 떠보면 제 옆에서 지그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선배와 눈이 마주치곤 했죠.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은 한꺼번에 몰아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버거울 만큼 행복하고 고마웠어요. 이게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요. 하지만 그래서일까요? 정작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저는 모든 걸 다 잃고 말았어요. 제가 분만실에서 10시간 넘게 산통과 싸우고 있던 그때 선배는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걱정할까봐 아픈 티도 안 냈던 선배는 엄청난 통증을 진통제 하나로 버텨왔던 거예요. 긴 산통 끝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선배는 물론 선배 부모님조차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신 선배 어머님이 보낸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이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선배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던 저는 혹시 이대로 버려지는 게 아닌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양부모한테 파양을 당할 때도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또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또다시 버려진 건지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일주일이 가깝게 지난 어느 날 아침부터 도우미 아주머니가 부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사모님이 퇴원하라셔. 병원에서도 그러라고 하고 일단 짐은 내가 다 싸뒀으니까 아침 먹고 바로 퇴원하자고. 선배는요? 선배는 왜 안 온대요? 내가 애 낳은 건 알긴 한데요.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나도 뭘 알아야 대책을 세우든 할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울먹이는 저를 말없이 바라보던 도우미 아주머니는 자기도 안 되겠는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애기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 집 아드님이 말이야.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어. 다들 장례를 치르느라 병원에 못 왔던 거고. 집에 가서 기다리면 조만간 사모님이 다녀가실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나랑 집으로 가자. 아주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악을 쓰며 절규했어요.
선배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나는 아직 선배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나랑 아기만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미친년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어댔죠. 얼마나 그렇게 울었는지 울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우리 애를 왜 어머님이 데리고 가요? 그 아이 내 아이예요. 내가 엄마라고요. 당장 데려오세요. 내 아이 돌려달라고요. 데려오면 네가 혼자 어떻게 키울 건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너 이제 겨우 23이야. 이제부터 네 인생은 시작인데 죽은 사람 아이 데리고 뭘 어쩌겠다고. 넌 네 인생을 살아. 내 아들 아이는 우리가 맡아서 키울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도 최선일 거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기원이 마지막 부탁도 있고 하니 앞으로 너 먹고 살 길은 마련해 주마.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아이를 볼 생각은 하지 마. 그게 네 아들을 위한 일이니까. 네가 이 약속만 지켜준다면 내가 반드시 네 아들을 너한테 돌려줄게. 그러니까 내 말 듣고 기다려. 선배 어머니는 그렇게 제게서 아들을 뺏어갔어요.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와 함께 선배랑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왔고요. 선배와 함께 꾸몄던 아이방은 주인을 맞아보지도 못한 채 굳게 닫혀버렸어요. 그 집에서 저는 한 달 남짓 지내다가 들어갈 때 가져갔던 옷가방을 들고 몰래 집을 나왔어요. 막상 나와보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집뿐이었어요. 하지만 방치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들어가 살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게가 딸린 그 집을 팔고 제가 가지고 있던 원룸 보증금을 보태 변두리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샀어요. 그 집에 공부방을 만들어 방과 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 15년이 지난 지금은 어엿한 보습학원으로 키워냈어요. 선배 집에서 도망치듯 나온 이후 제가 새로 이사한 집 우편함에는 종종 소인이 찍히지 않은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사내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가슴팍에 달겨있는 이름표에는 이진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선배가 죽기 전 아이 이름을 미리 지어 놓았었는데 그때 지은 이름이 진원이었어요. 내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속 배경으로 보아 한국이 아닌 건 확실했어요. 있는 집에선 다들 자식들을 조기 유학을 보내곤 하니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아들을 만나러 가게 될지 몰라 미리 여권을 마련해 두었어요. 10년이 지나 여권 만료가 되었지만 여전히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쓰지도 않은 여권을 갱신해서 늘 가방에 넣고 다녔죠. 철마다 아이의 성장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은 우리 집 우편함에 놓였어요. 봉투에는 사진 외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선배 어머님이 보낸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자신이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인 것 같더라고요. 사진 속 아들은 커갈수록 제 아빠를 똑 닮아갔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한 번에 알아볼 정도로 말이에요. 15년이란 세월을 사진 몇 장으로 달래며 언젠가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전 낯익은 남자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모님을 모시던 김비서입니다. 또렷하게 얼굴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선배 어머님을 모시고 저를 찾아왔을 때 몇 번 본 기억은 어렴풋이 났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병원에 있을 때 퇴원 수속을 하러 왔던 기억도 나고요.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아드님 장례식이 곧 있을 예정이거든요.
사모님께서 아드님 장례는 본인 손으로 직접 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 장례식이라뇨. 우리 애가 잘못되기라도 했던 거예요? 거짓말이죠?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죠? 내 아들이 왜 죽어요? 잘 키워서 보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건 하와이에 도착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남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저를 차에 태워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젖 한 번 물리지 못했는데 처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내 아들 장례식이라니. 그동안 기다린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한스러워서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남자와 함께 하와이에 도착한 저는 현지에 마련된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죠. 싸늘한 주검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멀쩡한 아들을요. 엄마 맞죠? 죽은 제 아빠를 빼다박은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이내 제 품에 안기더라고요. 할머니를 통해 그동안 제 사진을 받아봤다며 만나면 한 번에 알아보려고 얼굴을 익혀뒀다고 하더군요. 누가 내 아들 아니랄까봐 하는 짓도 저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어요. 한참을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왜 멀쩡히 살아있는 내 아들을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나를 여기로 불러들인 건가 하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와이에 도착한 다음 날 걸려온 선배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 수 있었어요.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구나. 이게 다 늙은 시애미의 한 때문이라고 생각해다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 우리의 아빠가 시한부 판정을 받자마자 아버님은 밖에서 아이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어머님과는 정략 결혼이었으니 자기 구미에 맞는 여자한테서 아들을 보자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10살을 못 넘길 거라던 아들이 20살이 넘도록 멀쩡히 살아있자 마음을 고쳐먹곤 여자들을 정리하셨던가 봐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들만 믿고 아무 대책 없이 지낼 수는 없었던지 자신이 데리고 있던 비서와의 관계는 이어가고 있던 참이었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 대신 손자를 후계자로 삼으면 되겠다는 계산이 섰던 모양이에요. 선배가 죽고 제 아들을 뺏어간 건 어머님이 아닌 아버님이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자를 잃고 자식까지 빼앗긴 제가 가여웠던 어머님은 어떻게든 제 아들만큼은 제 품으로 보내주려고 지난 15년간 손주를 품어왔던 거예요. 하지만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아버님은 여전히 주변에 여자를 들이셨고 그로 인해 어머님은 여자로서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어머님은 아버님께 복수하기 위해 칼을 갈아오셨고 아버님이 암이 재발해 더는 회생 불가한 순간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수를 한 거예요. 다 죽어가는 남편한테 하나뿐인 손자의 부고를 전하는 걸로요. 비서실에서 눈치챌 걸 고려해 엄마인 나까지 속여가며 하와이로 데려오는 수고까지 감내하면서 말이죠. 이날을 기다리며 그 긴 세월을 버텼어. 너는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다만 나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애미야. 뒷일이 수습되면 직접 찾아가 사죄하마. 이 모든 게 어머님의 복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걸 알고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내 자식을 보호해준 어머님한테 고맙기도 했고요. 자식을 앞서 보내고 남편의 숱한 외도를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심정이 어땠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현재 아버님은 의식불명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생을 연명하고 계세요. 아버님이 손주 하나만 믿고 더는 자식을 두지 않았던 터라 유산 문제로 시끄러워질 이유는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저와 아무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저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나 앞으로 행복하게 살 일만 신경 쓰면 그만이니까요. 아들이 원한다면 회사를 물려받는 것도 고려해 보겠지만 저와 선배를 닮은 아들이 그걸 원치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15살밖에 안 돼서 돈의 가치를 몰라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딱히 강요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모자에게는 돈보다는 우리가 함께하는 1분 1초가 더 소중하니까요. 마음고생하며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만큼 앞으로는 우리 모자 앞날에 행복한 나날이 가득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저희 모자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